주변에 일종의 경고음을 냅니다.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굴 속에 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는 경고음을 냈기 때문에 더 포식자에게 먹힐 확률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들입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사자들, 암사자들이 사실은 자기 혼자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러지 않고 다른 암사자랑 같이 사냥을 해서 먹이를 서로 공유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경쟁만큼이나 협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진화생물학자라고 알려진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낸 이론이 바로 혈연 선택 이론인 거예요. 그 이론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개미나 벌이, 일개미나 일벌이 자기 자식을 낳지 않는 것 아십니까? 예,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럼 평생 뭐를 하냐? 여왕개미나 여왕벌이 자식을 낳는 거를 평생 돌봅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이타적인 거 없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않고, 그죠? 평생 남이 자식 낳는 걸 돕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타성이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일벌이나 일개미들은 불임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존재하느냐? 이것도 다윈이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아주 어려운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 논문에서 대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개미의 사회는 유전적으로 우리랑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저랑 저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유전자를 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제 형제도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제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개미 사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숫벌하고 여왕벌하고 예컨대 짝짓기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암컷들이 나오는데요. 그 암컷들은 반반씩 물려받아요, 유전자를. 근데 수컷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왕개미의 미수정란이 깨어나와서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반반씩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수컷은 엄마에게서만 물려받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랑 나의 형제들, 자매들이죠. 나의 자매들은 유전적으로 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을 나눠주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짝짓기를 안 하고 자기 자매들을 더 많이 낳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이 늘어나는 거죠. 산수를 해보면 4분의 3은 4분의 2보다 4분의 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개체 입장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유전자에 4분의 3을 남기는 쪽을 택하겠어요? 4분의 2를 남기는 쪽을 택하겠어요? 4분의 3을 남기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일개미가 자기 자매들이 다시 말해서 일개미 자매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예. 이게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준 아주 큰 선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이후로 64년 이후로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곤충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포유류인 아까 땅다람쥐 얘기를 들었죠. 땅다람쥐는 자기 포식자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서 동료들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아까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혈연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데 혈연 선택 이론이 맞다면 이 행동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생태가 이렇습니다. 암컷은 성적으로 성숙해도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수컷은 성적으로 성숙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짝짓기를 해서 집단을 이룹니다. 그럼 여러분들 혈연 선택 이론이, 다시 말해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맞다고 치면은 경고음을 내는 쪽은 수컷이 많겠어요? 암컷이 많겠어요? 암컷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컷은 자기 동네에는 자기 혈연들이 없죠. 그죠? 암컷은 성적으로 성숙해도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친척들인 거죠. 자기 친척들한테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개체들, 다른 친척들은 살아남을 수 있죠. 그걸 다 합해보면, 손실을 따져보면 결국 내가 하나 죽는 게 다른 유전자들, 내 친척들이 여럿이 사는
것보다 덜 손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협동이라고 하는 행동들, 이타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말이 되는 이론들을 내기 시작해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씁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이제 고전이 됐죠.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그리고 유전자의 운반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생존기계라는 말도 그런데 유전자의 생존기계다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유전자가 나를 조종한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자유지가 없단 말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런 되게 인문학적인 함의들을, 쟁점들을 던지게 됐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도킨스가 우리에게 준 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 흑혈박쥐가 있는데요. 그 흑혈박쥐는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죽거든요. 한 2, 3일 내에 죽는데, 피를 긁어다가 이제 동료들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료들한테 줬을 때 자기한테 그동안 줬던 동료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대1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얻어먹은 그 흡혈박쥐한테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게 기브앤테이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 뭐 침팬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침팬지도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면 침팬지들이 서로 털고르기를 해주잖아요. 뭐 이 잡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이를 꼭 잡는 건 아니고 털을 골라주는 건데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거예요. 똑같은 서열에 있는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주면 나중에 이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혈연이 아닌 경우에도 벌어지는 거죠. 혈연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또 한 번 만나는 경우에도 과연 협동이 진화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이제 그 이후로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협동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돕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혈연이기 때문에 돕느냐, 이런 제 생각을, 의문들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특히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뭐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뭐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애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기적 유전자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의 뒤에는 유전자의 자기 복제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슈퍼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계산을 쭉 해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내서, 그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되게 잘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못하는데, 잘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을 우리를 옥죄었던 그런 문제들, 예컨대 포식자를 피하는 문제라든가, 생존은 잘해도 짝짓기를 못하면 진화론적으로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짝을 잘 고르는 문제라든가, 짝에게 잘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적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특히 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저 톱 같은 거는 뭘 썰기 위해서 한 장치죠. 그죠? 그 다음에 코르크 따는 와인 따는 장치가 있죠? 그는 와인을 잘 딸 뿐입니다. 그걸로 뭘 잘 썰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장치들이라는 거죠. 그 특별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특별한 장치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문제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들이란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수렵 채집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진화하는 그 시점을 1월 1일 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12월 31일 밤 12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가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전 6시예요. 새벽 6시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된 게 3시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된 것은 바로 밤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 다수의 시간을 우리가 수렵 채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우리가 수렵 채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거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 그